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바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대학교 임채한 교수님, 정보가 평화되는 이사장님이십니다. 임채한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원대학교 국방공무원과 우리 국제학교 전문가신 박광준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대 글로벌 사업 다이아스포라 연구 교수인 지충남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의미있고 열띤 토론회가 될 겁니다. 마이크를 우리 임채한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공동체하고 그 다음에 이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보다 먼저 어린 유치원생이 여기 와서 운변대회를 하면서 그걸 보면서 원래 메인이 저쪽이구나. 우리는 개인 메인도 아니고 그 엑스트라인데 앞에 나와서 괜히 그 설레발 칠 뻔했는데 그 유치원 선생님이 말씀을 잘해서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 앞에 이렇게 운변대회를 할 수 있게끔 대회를 해서 아주 잘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했냐면은 제가 그 파리에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한국 얘기들이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노는데 그 우리 얘기들도 있었고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역사를 누가 기억이 될 것인가. 그래서 갑자기 저 애기들이 한국의 역사를 기억을 할 유일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얘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얘기도 아주 중요하다. 이게 내 새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축을 이루는 한국 애기들이 아주 중요하고 이 애기들이 우리의 좋은 역사, 나쁜 역사를 다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똑똑하니 그냥 5살 먹고 6살 먹은 애기들이 나와서 똑같은 주제로 해서 약간 흠이 되기는 됐습니다만은 자기 이야기를 또렷또렷 이렇게 해서 희망 있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는 이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기 애기만 챙길 것이 아니라 전체 애기들을 챙길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희망 있는 나라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고 그 이후로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간단히 한 것이 좋죠. 메인들이 다 가버렸는데 이제 엑스트라들이 남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어려 도단이고 그래서 간단히 저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그 배경은 제가 1990년 그 당시에 그 소비에트가 망하기 전이죠.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는 북한에서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소위 소련파, 그러니까 한국전쟁에 참여해서 김일성에 의해서 추방당한 소련파, 열한파 이렇게 종류가 이제 김일성파, 남로당파 이런 식으로 4개가 있는데 그 소련파들이 한국전쟁 때 어쩌고저쩌고 또 한국의 그 당시에 대학에서는 주사파, 순리한국은 주사파가 아니라 주체사상파, 그 다음에 PD, 소위 말하는 계급 해방을 하자는 그 운동 두 세력이 계속
이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핵심이 김일성이 가짜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때 저는 용감하게 소련에 가서 정말로 가짜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이 소위 말하는 소련파 고려인들을 만나서 확인으로 사실은 갔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죠. 모스크바로 갔다가 요즘에 말하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갔다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바이칼 있는데 이루크츠크, 그 다음에 하바rovsk 이런 쪽까지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것이 이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뭐로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은 이미 한 100년이 지나버려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한국말을 그 사람들은 잘 모르고 나는 러시아를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음으로만 안타깝게 생각할 뿐이지 내가 이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래서 딱 공유를 하나 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카자흐스탄에 가면은 거기에 포르토델이라고 그 집단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할머니들이 당산나무 밑에 딱 앉으면서 어디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나보고 딱 물어본 것이 핫도그 갖고 오셨습니까? 나는 핫도그가 러시아 말로 무슨 말인지 알고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랐는데 핫도그 갖고 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먹고 안 갖고 왔다. 그때 88 올림픽으로 인해서 이 핫도그가 이렇게 이 고려인 사이에 퍼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핫도그가 너무 한국 핫도그가 세계적으로 가장 질이 좋다 이거예요. 일본 핫도그는 여기 귀신 나온 것처럼 커뮤니티 하는데 한국 핫도그는 화려하고 그 다음에 아주 탄력 있고 그래서 아주 인기가 고려인 할머니들 사이에 인기가 가장 많다고 딱 그러면서 나중에라도 갖고 오시면 그것 좀 갖고 오시라고. 젊은 청년을 보면서 또 느꼈던 문제는 청년을 보면서 이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나도 그 사람한테 진실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전달하지 못한. 그래서 귀국을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모국운동을 했어요. 모국운동을 해가지고 이 러시아, 중앙아시아 여기에다가 한글학교를 만들어보자. 광주 한글학교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2개,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에 2개, 그 다음에 이르쿠츠크에 1개, 그 다음에 하바롭스크에 1개, 이런 식으로 한글학교를 만들어서 저희 제자들이 거기에 소비에트 시절에 갔어요. 그래서 그 갔다 오면서 전남대학교 총장 오병문 총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 대학하고 교류 협력을 하면은 전남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가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오병문 총장님께서 나한테 하는 말이 그 사회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전공이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그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합시다.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다음에 한번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상당히 진보적인 그 오병문 총장이 노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광주에서 광주 일보 30주년 기념 사업으로 해서 여기 사람들하고 돈을 모았는데 그때 광주 사람들이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저도 100만 원 냈지만은 그 당시 100만 원이 큰 돈인데 여기 있는 돈을 6천만 원이나 끌어줬어요. 6천만 원. 이 광주 사람들이 6천만 원을 걷어줘가지고 이 호주부에다 엮고 갔는데
그 당시 한 2만 달러 이렇게 못 갖고 갔죠, 사실은. 근데 이제 광주 한글학교 판을 이렇게 보이니까 가고, 그래서 세 사람이 광주일보 편집국장이 정치부장이랑 이렇게 해서 갖고 갔었는데, 그때 그 뿌듯함이라는 것이 이루 말아서.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가서 이제 교사, 교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제자들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광주 한글학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름을 세종 한글학교라고 바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세종 한글학교라고 바꿨냐 그랬더니, 광주 사람들이 이제 학교만 지주고 그다음에 관리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을 가르치려면은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리 비용이 이제 없으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다른 여기 광주시한테 이야기하자 돈도 잘 안 주니까 그 당시 정부로부터 압박받는 정권이니까 누가 죽었어요, 지방 정부니까. 그러니까 뭐 경기도 이런 데 이제 가면은 가끔가다 그랬는가 봐요. 광주에서도 그런 짓거리 하냐? 그런 걸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 광주 한글학교가 없으면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그것이 많이 사라져서 정말로 한국이 희망이다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왕따 중에 왕따가 이게 아닌가. 여기서 뭔 일만 하면은 이 배척, 그 차별, 무시 이거 핵심이잖아요. 전대 총장이 가면은 누구 만나러 가냐면 그 수위 만나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러고 전국대학 총장이 가면 막바로 청와대 대통령이 장관이 되니까 딱 통화를 한다고 그렇게까지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글학교를 바꿔야 지원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세종 한글학교 보니까 경기도 지원해주고 다른 데도 지원해줘서 그 당시에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한번 물어봤더니 네가 얼마나 배출했냐 그랬더니 한 5,000명 이상을 그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배출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광주가 이러한 그 민족적 민족적 사업을 진행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오게끔 하는데 그 학생들이 전남대학교로만 올 줄 알았는데 전남대학교로 온 것이 아니고 어디 가냐면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하다가 돈을 많이 주니까 장학금도 많이 주지 그다음에 연구비도 많이 주지 그러니까 전남대학교는 주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종일만 해놨고 결국 학생도 받지 못하는 이상한 이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저기 우즈베키스탄의 그 타슈켄트에 보면은 광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사업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전남대학교가 세계적인 디아스포라 연구 단체가 연구소가 됐던 것이죠. 사실은 세계에서 몇 번째 갈 수 있는 연구소가 될 뻔했는데 이상이 총장들이 그것도 싫어요 해가지고 두 총장한테 배척을 당한 통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어찌됐든 연구 실적으로 본다면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전남대학교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2등이나 3등 이렇게 갔어요. 실적이. 그것이 바로 이 세계 한산문화 연구단 때문에 그랬고 요즘에 이제 한국어 관련된 문제를 그때 만약에 했더라면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연구소의 맨 그 앞자리에 있었을 것인데 그 아쉬움이 엄청나게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은 아파요. 그 80명이나 되는 연구원들을 이렇게 몰고 갔더라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재외 공포에 관련된 메카가 여기가 될 뻔했는데 그런 것을 반대하는 총장, 어떤 총장들이 그 사람들 전대 출신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가 더 기분 나쁘고 어찌됐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연구를 한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지금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이 재롱포 관련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요즘에 딱 보면은 선박 1등이죠. 자동차, 생산 7등이죠. 그 다음에 메모리 산업 1등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에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후에 그
그 산업화하고 민주화, 그 아슬아슬한 그 장면들이 너무너무 망할 뻔했는 장면들이 눈이 선한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성공을 해서 민주주의를 또 아시아에서는 일본 아닙니까, 지금. 제가 민주주의 지표를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세계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로 보면은 20번째든지 23번째 돼요. 그래서 나는 23번째인데 뭐 별거 잘한 것도 아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 밑에 있는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미국. 그 밑에 있는 나라가 세계 대혁명을 했던 프랑스. 그러니까 얼마나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이 민주화, 이 광주 민주항쟁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런 민주화를 성취를 하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광주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돼요. 사실은 특히 그 산업화만 잘하면 못 얻을 것인가. 산업 잘하는 나라 있는데 거기다 민주화까지 됐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민주화를 선택을 못 하시죠. 왜냐하면 민주화가 잘 된 나라는 산업화를 잘할 수 있지만 산업화가 잘 된 나라는 꼭 민주화가 되라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겨서 지금 그 일본하고 관계를 보고 있으면은 일본이 맨날 한국을 물고 늘어지잖아요. 말하자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비난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완전히 완따시키고 그러잖아요. 한국이 만나동면은 그렇겠어요? 갖고 놀만 하면은 이거 따뜻하고 해주지. 이상하게 한국이 자기들보다 더 클 것 같으니까 기분이 클 것 같으니까 더 크기 전에 어떻게 한번 때려불자. 이거의 핵심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PPP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PPP라는 것이 뭐냐면은 뭐니까 소득 이제 소득 처분을 할 수 있는 그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소득을 처분을 하는 거 있잖아요. 가처분 소득. 이것이 일본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 소득, 개인 GDP는 개인별 GDP 일본이 높지만은 한국이 이 소비할 수 있는 그 처분은 높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돈을 더 많이 쓴다. 지금 일본 사람보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어떻게 하면 한국을 이렇게 내려앉을 것인가. 그래서 민주화 잘 나가고 지금 AI 이 포함한 이런 것도 아주 잘 나가고 안 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통일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자리에 머무르는 부분 이것이 하나 가슴 아픈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인구가 절벽 시대에 온데 인구가 만약에 진짜 무너진다면은 한국이 지금까지 이 조상들이 쌓아왔던 민주화 산업화가 이것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대한이 파롯이나 세계에 750만 재활동포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50만 명, 중국에 230만, 240만, 미국에도 250만 정도가 있고, 일본에도 80만 정도가 있고, 동남아에도 많은 나라에 있고. 그래서 자기 이 다문화가 오는 것도 저는 찬성해요, 사실은. 근데 다문화도 오지만은 재동포가 오면은 나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 자기 고향이 할아버지 고향이 여기잖아요, 말하자면. 자기 조상 땅이 여기고. 그래서 어찌됐든 마음속으로 내가 내 조상이 살았던 땅에 이렇게 오는 것이 훨씬 한국 사람들하고 이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살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이 제도라는 거, 법이라는 것이 형편없어요, 지금. 그것이 바로 뭐냐, 대표적인 것이 재외동포 출입국가 법적주의, 소위 말하는 재외동포법이라는 건데, 이거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는데, 되들 않고, 이 사람들이 한국 국적 가지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이번에는 코로나 걸리니까 중국에 있는 동포들 40만이 한꺼번에 나가는데, 만약에 연변까지 가는데,
그 비행기 싸기 얼마냐면 30만 원이 왔다 갔다 했던 사기 250만 원씩 내고 다그 장나라로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공포들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인구를 확대시키면은 다른 곳을 갖다가 한국 사람 일부 중에서 이놈들이 지금 살라고 다 중국으로 러시아로 도망갔지 않냐? 그리고 세금도 안 내고 국방도 안 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법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한국의 그 정권 중에서 상당히 친일에 가까운 세력들이 이 사람들을 받기 싫을 수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후손 중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어찌서 많지는 않지만 상당한 숫자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이 정치 권력의 역학관계 속에서 친일파들이 밀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막아졌고 지금도 막아졌고 저는 문재인 정권이 이것을 하면 딱 받아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3.1운동 100주년 기념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을 전폭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줄 알았는데 어디까지만 딱 끝나냐면은 어디까지 끝나면 3.1운동 100주년까지만 끝나고 그 이후에 이 제도포와 연결된 부분을 딱 단절시키라고 말하는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제도포 정책이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더불어서 같이 한 민족으로서 핏줄로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법이 없어요 지금.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제도포법이 북적 중심으로 가요. 베트남에서 오든 라오스도 오든 필리핀에서 오든 상관없고 한국 국적이면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것이고 피가 같은데 핏줄이 혈통이 같은데 고려인이고 이런 사람들 한국에 와봤자 혈통이 뭔 상관이지. 그래서 국적도 중요하지만 혈통도 중요하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 탈북자들은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하고 그쪽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어떻게 그런 불공평이 있어요? 왜 차별을 그렇게 하냐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을 하려면 누가 하냐. 그래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이 지금 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과 똑같은 그 처리를 해주는 거. 앞으로 이제 국민 찾아서 그냥 인구가 일본도 떨어지고 뭐 다른 나라도 지금 유럽 인구 다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국민 찾아서 산만리 사람들 모아야 되는데 한국은 아직도 얘기하는데 뭐 한 10년, 2006년부터 한 10년 동안 120조를 하면서도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애기를 아까 그 귀여운 애기들을 놓으면은 그냥 한 집안에 50만 원, 500만 원씩 교금 내까지 300만 원씩. 그래가지고 절대로 대학교까지 가는데 힘들지 않겠고 그렇게 허지는지. 그래서 애기가 3명씩, 4명씩 옛날에 프랑스 인구 정책 때 우리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어 그렇게요. 우리 애기 3명 했는데 돈 그때 상경이다가 어려웠는데 그 애기 3명 때문에 돈 잘 받고 살았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어찌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한 대로 재정법 법을 고쳐서 이들을 이렇게 허용을 해가지고 이 결혼도 이렇게 같이 하게 만들고 이 뒤죽박죽이 정말 원칙이 뭐하세요. 국정 중심으로만 하면 쓰느냐 이거죠. 저는 혈통 중심도 가야지. 왜 북한만 같은 민족이라고 그러고 그 옆에 사는 중국 사람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 그 차별이랄지 그런 불공평이 한국이 유대인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대단히 그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도자들이 이런 현상을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을 위한 사회운동을 이렇게 여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꼭 찬성을 좀 해주시면 이 법을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 그 시민
시민 그저 뭐라고 합니까 민주 평화. 평화 힘이 있는데 제도법 기본법을 만들자라고 한 단체가 이 단체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두 박사님들이 좋은 토론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을 하면은 성실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 저기 밑에 치. 아니 밑에 있네. 마이크 목소리 얼마나 되는지.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대 시춘원입니다. 오늘 임장 교수님께서 세계 한민족 디아스포라 공동체 의견에서 이제 인구 감소 어떤 대안,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는 그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해외에 있는 우리가 750만 디아스포라고 하는데 그런 동포들이 본인들의 의지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한국에 귀환하려고 하면 이들에게 물로 어떤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 현재 저출산 현상을 하는 어떤 대안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1980년대부터 저출산 사회로 우리가 진입을 했는데 정부가 이제 그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90년대에도 가족계획 사업이 종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자 정부가 이제 비로소 이런 저출산 문제를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출산 보전사의 기본법을 먼저 만듭니다. 2005년부터는 5년 단위로 계획들과 집행을 통해서 이제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200조 정도를 투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우리 한국 출산율이 학교 출산율이 0.91명, 2020년도에 작년도에 0.84명, 세계에서 가장 최저 수준으로 학교 출산율을 기록하고 동시에 태어난 사람보다 아니 죽는 사람 즉 사망자보다는 출생자 수가 더 적은.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2035년 40년 가면은 5천만이라는 것은 쉽게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인구라는 것이 국력이다. 또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안들을 많이 내놨는데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 정부가 뭐 돌봄 서비스라든지 뭐 애들 뭐 유치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어도 가정 어떤 출산이라든지 자녀 양육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는 것을 찾기가 아주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저는 프랑스 하나 어떤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00년 이전까지 유럽에서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 정부가 인구 감소를 국가 위기로 인식하고 출산을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한 결과 2017년도에 1.92명, 평균 2.0, 그러니까 2명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2명 정도 자녀를 출산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이런 저출산, 프랑스 경우 저출산 극복 배경에는 가족 정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예를 들면은 뭐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현금 지원 성격을 가진 가족 수당 정책, 또 현물 지원 성격
교육 서비스 정책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그럽니다. 애만 뭐 부부가 됐든지 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상태에서 낳든지 또는 뭐 그냥 이혼모가 애기를 낳든지 간에 그 상관이 없다. 애만 낳아라. 그러면 너가 당신이 애를 낳은 순간 그 다음부터 국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애들 양육을 책임지겠다.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사회에서 우리 물론 이제 우리 사회와 뭐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프랑스에서 계셔서 더 잘 아시니까 우리 사회와 다른 문화랑 다르지만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뭐 미혼모하면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설령 뭐 남자가 떠나더라도 혼자 애를 키우더라도 전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 정도로 국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한때는 2000년 초반년까지만 하더라도 저출산 국가였는데 이제는 그냥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어떤 저출산 제고를 위한 다양한 해법 가운데 이제 원장님께서 외국인 이주민 또는 재외동포를 활용하던 대안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 저도 원장님 의견에 이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 국가 경제라는 것이 생산 가능 인구 연령대의 어떤 생산 가능 인구 연령대의 국내 기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다고 하면은 국내의 노동력 부족 또는 인구 감소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귀환동포에 대한 한국 국적 또는 한국에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야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원대학교 국방경찰학과 임코수입니다. 우리 임창환 교수님께 이 국제화에 대해서 또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같이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제가 한참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책자도 보시면은 여기 15쪽에 보시면은 우리 임창환 교수님의 그 양력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 같이 보시면은 15페이지 15쪽을 보시면 이창환 교수님께서는 2012년 세계 그 디아스포라 학회를 만드시고요. 그 지금까지 학회장님 하십니다. 디아스포라 학회는 아까 방금 그 같은 재동포라든가 여러 이런 단체를 각국에 있는 이주민들 이런 거 다 모아서 또 연구하시고 또 이렇게 합장하시는 지금까지 지금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부가 그 평화연대 또 이사장님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래서 약간 우리 한국에서 디아스포라 학문 체계를 처음으로 또 만드신 분이 제가 그때 한참 밑에 배울 때 보면 정말 많은 교수님 노력했어요. 우리 이번 기회에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건 아시는 분들이 제일 아니 이 양력을 보시면 정말 이 감사하는 일이에요. 우리 제가 또 제가 선생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뭐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정말 이 세계 그 디아스포라 학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디아스포라 학문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학과를 또 전남대학교에 만드신 분입니다. 그 석박사 과정을 지금 배출하고 거기에 나온 제자들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아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각 그쪽에 중국 여러 나라에 지금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나가는 그 제자들이 지금 교수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그 업적입니까? 네, 여기서 우리 한국을 배워서 우리 한국에 대한 한국학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그 자기 나라에 가서 또 교수직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한국화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또 거기서 또 우리 자기 제자들을 또 한국으로 보내고 이 선수만 보자입니다. 그런 걸 누누이 제가 옆에서 많이 봤고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이동포
동법 기한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본법 이와 같은 제정을 해서 정말 저출산 대책을 만든 것이 절박합니다. 제가 학교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2015년도에 그걸 교육부에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2023년, 2025년이 되면 완전 인구 절벽이 있다.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교육부에서 대학 입학생을 줄이고 정원을 줄이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작년에 그것이 완전히 나타나 버렸어요. 보면은 작년에 우리가 대학 입학생 전체 전국의 대학생 입학 정원이 47만 명이 정도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거기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들어올 인구가 몇 명이야? 43만 명. 거기서 4만 명이 부족해요. 작년에 우리 입시에서 전국의 입시에서 4만 명이 부족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절감해요, 절감.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는 90% 정도 충원했고 사립대학은 85% 정도 충원했고 그 다음 전문대학은 75%에서 78%, 70%가 넘어버렸어요. 정말 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또 어떻게 되느냐? 올해도 한 6만 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올해는 한 43만 명이거든요. 대학 입학 정원을. 물론 이제 학교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5월달, 6월달에 구조조정을 다 했어요. 대학별로 부족한 인원들을 한 100명에서 한 큰 대학은 한 200~300명에서 다 없앴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고등학교 졸업 입학생이 37만 명이 37만 명. 그 숫자로는 작년 입시 정원 그대로 가지고 하면은 한 6만 명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각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다 했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좀 차이는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출발합니다. 이게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가느냐? 2024년까지 가요. 2024년 이후에는 그대로 유지가 한 37만 명이 되고 그냥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대학 입학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더 밑에 있어요. 적은 거예요.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을 어떻게 살리기 작전하는 거예요. 대학이 지금 죽어버리면 그 도시가 어떻게 거의 망가져버렸어요. 일례로는 지금 남원에 서남대 있지 않습니까? 서남대. 지금 폐교됐거든요, 폐교. 남원시에 가면 가까이 그 대학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이 완전히 그냥 망가져버렸어요. 그 남원보다 우리 가까운 남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전에 가면, 전남도 성전에 가면 성화 전문대학이 있었거든요. 그거 폐교를 받았거든요. 또 어디 순천 옆에 가면 우리 산업대 명신대. 그것도 폐교를 명령하다가 지금 없어요. 근데 그대로 지금 건물만 남아있어요. 그 주변은 다 뭐가 있습니까? 원룸이 있고, 우리 대학가가 돼가지고 상당히 그 사람들 사업 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국가의 정책을 안 하면은, 당연히 지방이 슈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감하게 지금 정부에가 지금 정치권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비상이 되는 거예요. 광주시에서 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광주시의 발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상생을 해요. 다른 어느 지방에는 가면, 지방에는 지자체에 가면 그 지자체에서 대학생 한 명한테 100만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자, 이 졸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취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광주시가 다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올해 하고 그렇게 말로 외쳤는데 올해 작년 입시를 보고 절박하니까 정부에서 놀래가지고 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 느낄 생각도 없어요. 그 가만 보니까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 산업대들이 다 국립도 전남대학도 부족했거든요. 여섯 캠퍼스 다 부족하고 전남대 사범대학도 부족해버렸어요. 사범대학이 부족하면 일반 과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정도 절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시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지금 이제 한다고 여러 또 구청도 구에서도 난리예요. 각 서구 남부 인대군 대학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도와줘야 돼요.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 지방이 살 수가 없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부 지금 어제 하고 있는 건 다 유학생들이 지금 다 들어왔어요. 유학생들이. 전부 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와 있어요. 우리 호남대가 한 1000명 정도, 전남대가 한 1000명 정도, 우리 대가 한 500명 정도. 계속 이 인원들이 지금 우리 대학들을 다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적응 예가 돼가지고 입학 정원하고 안 간 적이 없어요. 그 외에 별도 인원들이 별도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절박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계속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봤어도 임채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재동법 귀한 이 법을 빨리 만들어서 이게 우리 민족의 다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을 빨리 안 만나?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그 다음에 또 병력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병력법을 다 바꿔야 됩니다. 60만 명인데 지금은 40만 명, 지금 나중에 3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 지금 지키고 있었던 병력들이 지금 이 사람이 졸업을 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군에 가야 될 인원이 없으니까 군대를 유지할 수 없어요. 아직 남북 관계는 아주 요원하고. 그래서 이제 군에서 그 절감, 몇 년 전부터 절감해서 뭐 기술군으로 바꾸고 각 가군을 바꾸면서 모든 게 첨단 장비가 들어가면서 옛날에는 5명이 할 것을 한 2명이, 3명이 할 수 있는 이런 첨단 장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거 만들려면 돈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기간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병력에도 용병이 들어와야 될 정도가 돼 있어요. 이거 용병이. 프랑스 때는 다 외국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용병. 우리가 돈 주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정치에서는 이제 모병제라고 많이 나오는 모병제. 그 모병제 그냥 가서 그냥 근무하는 게 아니고 직업 군인으로서 일반적인 기업체 취업한 같이 한 달에 200만 원, 250만 원 적으면서 병력을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돼. 일자리 개념, 일자리 개념.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남녀 공동 병력제 해가지고 이제 여성들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 사람이 없으니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 문제라는 것은 뭐 어느 부분에 다 미친다. 나라가 이제 문제가 흔들리고 기초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절박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임 교수님 걸 쭉 설명 듣고 보면서 우리가 미국의 지난 정부는 트럼프 정부잖아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국 우선주의를 해가지고 다 밖에 있는 공장들을 다 불러들였잖아요. 자기 나라에다 공장을 설치해서 저희도 공장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미 지금 제가 제 생각에 우리 한국도 마음 작는데 사람은 부족하고 앞으로 여기서 공장을 만들어서 그 외국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우리 민족이든 동포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공장을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그것도 해외에 지금 많이 나가잖아요.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베트남에 가서 많은 삼성이나 LG나 많은 공장들을 가지고 지금 그쪽의 인력들을 인건비가 싸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이제 경제적인 영토. 우리 한국에 공장을 짓지 않고 외국에다 지어서 거기서 그 영토를, 그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 땅은 되지 않지만 우리의 활동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코로나 이후에는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뭐냐 쉽게 말하면 본사만 있다는 거예요. 본사만 있고 공장은 다 외국에다 다 확장을 시키고 우리 동포 지역들이라든가 외국에다 확장을 시켜서 거기서 우리 동포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 글로벌보다 이상한 글로벌이죠. 그 베트남을 우리 영토에 경제 영토 그런 개념. 그렇게 핵심 기술을 가진 사람은 다 우리 한국의 그대로 본사와 기술자들은 있고 나머지 만드는 공장은 그 외국에다가 설치해서 우리 민족을 우리 동포들을 거기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이와 같은 체제를 가는 방향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재동포법을 취해서 그분들을 우리 한국에다 공장을 지어서 인구를 늘리고 일하는 방. 그래서 요번에 하나 우리 임 교수님한테 묻고 싶은데 앞으로 방금 경제적인 영토를 확장해서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한 3억 한 2, 3천 인구가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5,200만도 안 돼요.
200만 정도. 한 최소한도 자급자족이 되려면 1억의 인구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일본은 한 1억 2, 3천 되니까 지금 가메라톱 자리는 살아나가요. 그래서 인구가 1억이 돼야 우리가 이 나라에서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반복한 통일이 되면 한 7천만이 되죠. 7천만, 7, 8천만이 되는 제일 높고 750만 원까지 하면 이제 그건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괜찮다는 거죠. 다음 세계 영국보다 올라가버려요. 7위 안에 들어가버려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우선주의 할 때 그는 인구도 많고 3억 이상 되고 그 다음에 땅도 크기 때문에 불러들이고 하든 뭘 하든 공장을 지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현실에 과연 경제적인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 한국에다 공장을 지어서 재정부 불러들여서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이 좀 애매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이창환 교수님 한 이와 같은 영향은 어떠한 또 효과가 있는가? 그걸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플로에 계신 제가 사회는 아닌데 사회까지 플로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같이 합쳐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면은 이야기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하시죠. 네, 뉴스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면. 네. 크게 네. 됐습니다. 예. 불편하십니까? 뉴스 21을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네, 뉴스 21 통신사 문설입니다. 베테랑인데요. 그 두 가지로 좀 질문을 드리면요. 그 저출산 문제는 그 통일도 그렇고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수두룩 한데 그 방법을 있는데도 왜 못하는가? 그거를 좀 공론화해가지고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뭐 국회도 보면은 저출산위원회도 있고 대통령 기관도 있어요. 근데 그 1년에 50억인가 예산을 쓰던데 도대체 무엇들을 하고 있는지 깝깝하죠.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닐까. 왜 안 되는지. 거기에 이제 초점을 해놔요. 예를 들면은 출산 장려금이 있고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출산 장려금을 뭐 500만 원 뭐 이렇게 용돈 주듯이 이렇게 갖고는 안 맞죠. 첫째는 뭐 3천만 원, 둘째는 5천만 원, 셋째는 1억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고 양육은 대학까지는 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세 가지 돈 문제, 양육 문제, 일자리 문제, 그다음 인식 문제인데요. 이 저출산이. 그래서 국가에서 만약에 3명 이상을 납치되면 세 번째 셋째까지 가지면 외국자로 해가지고 뭘 하여튼 공론화시키고 뭘 준다든가 이런 좀 캠페인이 필요한 거죠.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는 이제 디아스포라 문제인데요. 750만 어차피 대통령 그 투표권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한민족 네트워크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민족 네트워크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게 혹시 있나요? 지원되는 게 공식적으로 거의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세계 한상 돈 번 분들이 좀 출연해가지고 경영하고 있는데 우리 세금으로 하자는 거죠. 정부 예산을. 몇백억 이렇게 할당해가지고 그래야지 우리 한민족이 더 확장 괜찮아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압축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저는 광구속자회 최원웅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주제를 발표하신 임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두 분 토론자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 뜻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세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망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대 정권 치자들이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개인 출세와 부자 되기 위한 정책 강국의 치자들이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옛날에는 일제 치하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신은 다 잊어버렸어요. 첫째는 정책 강국의 잘못이요, 모든 분야에 이반을 한 데 있어서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나라는 꼭 망하겠구나, 망해도 더럽게 망하겠구나 한 것을 저는 오늘 세 분의 말씀을 듣고 머리에 각인이 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더군다나 우리 임 회장께서 총장께 소위 우즈베키스탄 쪽에서 이러한 그 사정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으나 무시를 해버렸다. 무식해서 그럽니다. 무식해서. 대학 총장을 하면 뭐하고 박사는 뭐합니까? 그 개박사죠. 그런 것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저도 이 사회를 위해서 모순된 점에 대해서 고쳐보려고 모든 걸 다 바치고 버리면서까지 해왔었으나 결국은 오늘날 이러한 기가 막힌 토론장에서 주제 발표하신 분과 토론자들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구나, 이거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전 국민들이 지금 현 정권부터 바꿔야 됩니다. 과거 정권, 민주화 정권, 상기 정권이 사실상 이 나라를 망쳐버렸습니다. 그 책임 또한 우리 호남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데 있어서 좋은 계기의 토론장이었다. 세계 한민족 평화 공동체, 이 명제 참 좋습니다. 더군다나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3.15 부정선거를 타파하고 4.19 혁명으로 이끈 광주 이 고장에 유일하게 있는 이 강당에서 이런 토론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희망이 없지 않아 있겠구나 한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예. 네, 오늘 오랜만에 또 교수님 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강의를 또 듣고 하니까 너무 새롭고 재미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대안도 되게 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렇게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28위, 또 북한이 54위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좀 많이 했고요. 저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세 분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동의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반면에
해결책은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요것은 요것대로 가야 되지만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우리 240여 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24위다. 아까 28위라고 했을 때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들을 안 망하고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5천만 명에서 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연구하고 잘 해보려고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해놔야 되고 반면에 분명히 수가 적고 이게 한 나라들도 안 나가고도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또 어떻게 그게 또 살고 있는가 부분들도 자꾸 연구를 해서 이 두 개를 좀 같이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나라가 이게 망하게 생겼구나 이렇게만 하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애국자입니다. 아들이 셋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셨어요. 아까 필기를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오늘 한민족 통합 공동체 및 토론회라고 있는데 세 분 교수님들 말씀 전부 공감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이고 이 시대에 알맞는 주제로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항시 이런 토론 기회는 있지만 이것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조직적으로 계통적으로 해서 이걸 정부에다가 반영해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토론만 하고 끝나버려요.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론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져야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임 박사님과 우리 지 박사님, 박사님이 이런 계기를 해서 어떻게 토론을 해가지고 정부를 통해서 이게 반영된다든가 국회를 통해서 반영된다든가 또 한상회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국의 인구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통적으로 이렇게 좀 노력해 줬으면 그것이 발표의 효과가 아닌가. 언제든지 발표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럼 끝나버리면 그만이에요. 전부 해산이에요. 이런 건 없는 거이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실천하는 이런 토론회가 됐으면 하는 것을 앞으로도 명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 그리고 아까 행동이 필요하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가서 국회의원들 만나서 계속 설득시키고 법 조항까지 만들어 가지고 킨텍스에서 대규모 하고 자기들 와서 보는데 자기들 표고 물론 관계가 별 직접적으로 없어요 지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표를 많이 얻어야 될 것인데 표를 얻는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안 움직입니다. 국회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잘 몰라요. 설명하는 건 그때만 알고 잊어버려.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조직화를 규모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선택이 의미가 있냐면은 결국은 권력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그 권력을 잡은 사람이 처음부터 이걸 잡고 이거 해야 되겠다. 다른 것은 안 하더라고. 이렇게 정책을 밀고 나가게 되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다 무엇을 계산하고 있냐면은 나한테 도움이 주는 사람은 선이고 도움 안 주는 놈은 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 자기도 도움을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는 집단들이 계속 생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러면 행동과 연결이 되고 현재 국회의 국회의 능력 갖고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최영남 목사가 투트랙이라고 했는데
5천만 인구는 문제가 생기고 300만 인구를 가진 나라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제 해석상의 차이입니다. 5천만 명에 해당되는 산업 구조, 교육 구조, 문화 구조, 정치 권력 이게 딱 틀이 짜여져 있는데 거기서 한 천만 명이 딱 빠졌다. 그렇게 되면 이 산업 구조가 완전히 와야 된다는 이야기고 처음부터 300명이면은 300만을 그대로 유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5천만 명을 가진 나라는 망하고 300만 명을 가진 나라는 안 망하고 그렇게 비교를 해서는 안 되고 300만 명을 가진 나라에서 한 200만 명으로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그 나라 큰일을 양보하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그 선진 국가들에서는 인구 정책을 엄청나게 신경을 쓴다 이렇게 보면은 딱 맞는 이야기 같고요. 한국의 지금 인구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전체 구조가 밑으로 깔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경제 구조부터 다 망하게 되면 밑으로 처지게 되면은 그 어떻게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우리 뉴스 21일 거기 여러 가지 방안들이 그 저출산 고령화 이번에서 검토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재정보 문제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연구 안 하죠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양육비, 출산비 이런 것만 가지고 합리적인 계산을 지금 하고 있을 뿐이지 외부적인 출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가 하나 또 개입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한국에 정말로 오려고 지금처럼 오려고 한다고 자기들은 그러지만 정말 뭐냐 안 오냐 그것도 우리가 또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 우리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에서 애국심을 얼마나 그 조선족 동포들한테 교육을 시켰던지 한국에 사는 것이 불안해요. 한국식으로 사는 것이 불안하다고. 중국식으로 그냥 그 시진핑 밑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거의 편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그 문화적인 문제도 우리가 좀 배려를 하려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한 어떤 그 정책적 전환이 이것은 복잡해요. 미국에 있는 동포들,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동포들, 그 다음에 러시아, 중앙아시아 있는 동포들, 그 다음에 여기 유럽에 있는 동포들, 이 사람들이 다 색깔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그런데 이걸 하나로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의 이 합의된 행동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바로 투표고 그 권력 선택 아니겠어요? 이 한 권력이 선택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20년 전이나 지금과 똑같아요. 앞으로 20년 되면은 이제 중국의 중앙아시아 러시아에 있는 이 고려인들 동포들은 다 흩어져가지고 흔적도 없이 이제 우리하고 전혀 다른 이런 상황에서 살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늦기 전에 그런 법을 좀 만들어주면 협동 중심의 이런 체계를 법적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고 이제 기본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대충 보고 사실은 제가 윤장현 그 시장 때 윤장현 시장이랑 우리 민족 서로밖에 한 12년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시장 될 때 제가 딱 했던 말이 그러지 말고 글로벌 시티를 만들어라. 장덕동 저쪽에 장덕동 뭡니까 저쪽에 장덕동이라고 큰 거가 있는데 거기다가 한 10만 평인가 그거 되는데 거기다가 글로벌 시티를 만든다. 아까 이야기했던 고려인도 오고 조선족도 오고 그렇게 오고 거기에다가 그 생산 기반 시설을 잘 강화시키고 지금 AI 산업을 발전시킨 것도 중요하지만은 광주가 살아나려면은 지금의 4.19, 5.18 이런 것을 다 3.15 부정선거까지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사람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주먹쥐고 나가야 된다. 지금 시장들이 이상하니 무슨 비전이 없어요. 하나 나 목숨 걸고 나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것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인데 어찌 시장 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이러면 들은 것 같던데 시장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무슨 할지를 생각이 잘 안 나요. 생각이.
그렇잖아요. 생각이 지금도 생각이 무슨 생각이 다안 나가지고 그래서 요거라도 하나 축제 들어올라가지고 세계에 있는 민족들, 한민족들을 여기다 다 유치를 시켜서 교육 시스템부터 시작하고 문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대통령한테 가서 계속 달막을 전화해가지고 저 새끼 나쁜 새끼라는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그거를 한다 성취를 하면 나 생각에는 못 올 것 같지도 않고 광주 시민들이 아주 그런 데는 툭 쳐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없어! 그러면 또 밀고 나가는 데는 또 소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업적을 이렇게 하나 남기는 것이 좋지 않냐. 어찌됐든 저는 이 4.19, 5.18 이걸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성공한 길이고 남북 통일 관계 과정에서도 우리가 성공한 길이다. 인구가 우리가 축소되면은 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구가 적은 인구가 지금도 선거를 해보면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되면은 지역간의 편차 때문에 이쪽에 대통령 후보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정치적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은 이거 기적이 기적. 인구가 이렇게 적어지는데 앞으로도 인구가 적어지면 어떻게 서실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하나의 비전으로 딱 제시하고 이 시장이 집중적으로 밀어붙이면은 첫 번째로 인구, 두 번째로 인구, 세 번째로 인구 그래가면서 그러면은 그 제동포들도 지금 고래인 마을 그쪽에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 광주는 다 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면은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어떻게 머물러서 살 것인가. 저기 안성 같은 데는 지나가는 형에 지나가는 형. 그래서 여기서 돈 벌고 다시 그냥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러시아나 돌아가니까 이런 형태가 달라서 어찌됐든 우리는 인구를 지켜야 되고 그 인구를 지키는 방법 중에 수요를 창출을 하나 해야 되고 공급처를 제도로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 우리 박감명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문화용품이 그 다음에 경제용품이 그들이 옛날에 초창기에 인수가 잘했어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안 해요. 문화용품, 경제용품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누구한테 혼나냐면은 중국도 기분 되게 나쁘죠. 지금 문화정토라고 여기다 만들면은 쬐까는 나라가 가만 안 둬. 그래가지고 괴롭히면 누가 당하냐면 거기 있는 동포들만 엄청나게 혼나고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이 그냥 네트워크를 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생존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동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전략이랄지 문화 전략이랄지 그다음 네트워크 전략이랄지 그런 걸 방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다 빼고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다. 인구를 지키는 방법이 우리가 생존의 방법에 이제 앞으로 잡아야 되지. 이 지금까지 이루게 했던 산업화, 민주화 이것 가지고 그냥 통일만 되면은 이제 후손들한테 이제 이런 억울한 역사를 남겨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계속 잘못하면 여기서 인구가 떨어지게 되면 또 곤란을 겪게 되는데 그 수치스러운 역사 그 다음 후손들한테 주고 싶지 않으면은 우리 정부가 출산할 때마다 그냥 3천만 원씩 주든지 그렇게 해서 대학까지 딱 완전히 책임지고 그냥 하든지 그래서 애기를 서로 빨리 낳아야 되겠다 경쟁을 하게끔 이렇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재정보를 끄집어 들든지 그것도 부족하면 다문화를 끄집어 들든지 그런 원칙을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국회의원 몇 명이 결심하고 대비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우리들은 거기서 깔짝깔짝 자국이나 하고 기분 나쁜 소리 해가지고 자국이나 해서 이 법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역할이나 또 시민사회 운동이나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이 4.19, 5.18 여기에 맞는 인구 사이즈를 우리는 끝까지 사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상 마치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대회는 정말 여러분 가슴에 100% 공감 토론, 열린 토론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토론 교수님, 발표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조금 대표도 박수 한번 칩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임채한 교수님 제자입니다. 네. 오늘 그 수고해 주신 임채한 우리 교수님, 박강민 교수님, 주신남 교수님께 격려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협회 이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전지현 우리 이사장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양원철 대장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저 하지 마시고요. 사진 촬영 있어요. 여기 앞으로 좀 나오셔가지고 사진 촬영에 한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전부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유태균 목사님 앞으로 나와서 사진 촬영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촬영 한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부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네. 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예, 사진 찍어주시고, 젊으신 분들은 위로 딱 올라가시고, 두 줄로 올라가요. 네. 잘 잡았어. 화면빨이 되게 잘 받아. 이사님 앞으로 가운데로 오시죠. 아니 가운데로. 그냥 이렇게 쭉 한 줄로 서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화환과 화환 사이만 치면 하고 하이 사이로. 옆으로 이렇게 쭉. 현재 사진 찍어주십시오. 네. 예, 그렇게 지금 딱 붙였어. 옆으로 이렇게 네. 여러 카트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합시다. 갈까요? 네. 화이팅!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일어!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주세요. 네, 그 식으로 우리가 보내주니까. 자, 한 번만 더 주세요. 미안합니다. 아니야. 한 번만 더 주세요. 한 번만 더 주세요. 미안합니다. 예. 원래 잘생기신 분들은 피곤한 거예요. 예, 괜찮아요. 자, 이쪽으로. 잘생긴 분들은 피곤해. 다른 사람 찍으라고 들어오라. 그림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화이팅 한번 하십시다. 아까처럼 1억, 시작! 1억! 한 번 더 1억, 시작! 1억! 좋습니다. 생각해보세요.